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7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2번,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셔야 되고요. 3번, 재무제표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중요성이 개별 기업마다 다르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대표에 인식하는 것이 맞고요. 2번,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상실했다면요, 매각한 것입니다. 그쵸? 내가 그 해당 자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요, 결국은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죠. 양수자한테. 그래서 매각 거래로 보는 게 맞습니다. 3번, 단기매매 증권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요. 맞고요. 후속 측정 시에도 뭐로 한다고요?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은요, 영업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공정가치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가증권 삼형제는 무조건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는요,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3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 중 화재로 인해 180만원의 제한 금액이 파손되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피해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T계정을 그리시면은 편해요. 한번 그려볼까요? 자, 기초가 2300, 매입이 5600, 그 다음에 판매가 702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단기 매출 총이익률이랑 단기 매출액을 가지고 구했죠. 그쵸? 자, 총이익률이 10%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은 90%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기말 재고가 원래 우리가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기말이 88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봤더니 화재로 인해서 180만원의 제한 금액이 파손됐대요. 근데 봤더니 실제 기말 재고 얼마라고요? 180. 그럼 이 차이 얼마? 700만큼 파손된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일반기업 회계기준상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요,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2번,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3번,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요,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을 환산한다. 4번, 화폐성 항목은 외환자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성 항목은요, 기본적으로 외화평가를 한다. 비화폐성 항목은요, 외화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가시면은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퇴직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퇴직급여는 크게 확정급여형, 그리고 이 DB형이죠. 확정기여형. 그래서 DC형입니다. 그래서 급여형, 확정급여형 DB형은요, 누가 운영한다고요? 회사. 기여형인 DC는요, 누가 운영한다고요? 종업원.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는 알 순 없습니다. DB형의 장점은 뭐다? 나중에 퇴직할 때 확정기여형보다는 퇴직금이 많다. 다만 운영을 회사가 하기 때문에 회사는 운영을 그냥 대부분 정기예금 같은 거 안전자산에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DC형 같은 경우는요, 종업원이 수령해서 종업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운영을 잘한다 그러면요,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혹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요, DC형을 하고 우리가 안전자산인
곳들이 많죠.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국 증시에 있는 지수 연관된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DC형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DB형이 더 유리하다라는 인식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투자가 활발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DC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이건 제 그냥 개인 의견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DB형과 DC형이 있다. DC형은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요?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금에서 매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되게 간단하다. 그리고 세무조정도 간단하다. 그쵸? 세무조정까지 생각하면. 근데 DB형은요 세무조정이 조금 복잡하다. 왜냐면은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회계 처리할 때 DB형은 뭐다? 보험 수리적 손익이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 확정급여니까 DB형이네요.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내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그 초과액을요, 투자자산으로 표시하는 거 맞습니다. 요거 심화반 때 강의를 드렸죠. 2번.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운영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이자 수익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표시하셔도 되고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퇴직급여를 차감해도 된다. 퇴직급여 비용 처리된 거. 3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는요,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요, 퇴직급여로 인식한다. 맞고요. 4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는요,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한다고요? 종업원이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물원가.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답 몇 번이다? 1번이네요. 요거 뭐예요?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요, 기회비용 또는 기회원가가 되겠죠. 7번. 매출원가율이 매출액의 75%일 때 다음 재를 이용해서 기초제공품 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 원가율이 매출액의 75%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요거 어디서 나오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표시된다? 제품이 표시된다. 자, 제공품은 어디에 표시된다? 제조, 원가, 명세서에 표시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제품의 T계정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제공품의 T계정 두 개를 그려서 해볼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제공이고요. 요게 제품이에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매출원가율이 매출액의 75%니까, 자, 매출액 2천만 원에 75% 곱해서 매출원가가 1,5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씩 더 볼게요. 자, 제공품, 기마제공품 22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지표재료원가 320 넣었고, 지점노무원가 450 넣었고, 제조관정원가 400 넣었어요. 요거 세 개 합치면 뭐다? 투입한 거. 단기 총 제조원가죠. 그쵸? 그 다음에, 자, 기초제품 300만원, 기말제품 280만원. 이게 일단은 문제 있는 거 넣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뭐다? 기초제공품, 요거네요. 요거 자리, 그쵸? 자, 여기 제품에서 투입된 거 나오겠죠? 요게, 요렇게, 요거랑 똑같죠? 그쵸? 이렇게 구하시면은, 바로 기초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T계정을 나눠서 그릴 수 있으면요, 우리가 쉽게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개념에 잡혀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해볼게요. 투입 1480, 완성 1480, 그러면은 기초가 530, 이렇게 바로 역산할 수 있겠습니다. 8번.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를 기초로 한 예상과 실제를 원가를 기초로 한 실제 성과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성과평가에 이용할 수 있고요. 2번.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가 없어서 신속한 계산이 가능하고요. 3번. 조업도 차이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 시 확인할 수 있다. 조업도 차이는 언제 확인할 수 있죠? 변동이 아니라 고정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외부 보고형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요,
표준 원가를 실제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는요, 내부적인 목적, 원가 관리 회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재무회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실제 원가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9번 세무의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해당 연도 초 제조간접 원가 예상액은 300만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10,000시간이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1,500시간일 경우 단기의 제조간접 원가는요, 25만원 과대 배부라고 합니다. 단기 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 원가 발생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거 제가 멤버십 강의로도 넣어드렸고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전산세무 1급에서는 약간 출제 빈도가 떨어지지만 전산회계 1급, 2급에서는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요, 자주 나오는 주제죠. 이런 거 나오시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개별원가, 정상 개별원가, 그리고 크기 이렇게 부등호 표시해 놓고요. 밑에 과대라고 쓰시고요. 이거 그대로 씁니다. 실제 배부 기준, 실제 배부율, 실제 배부 기준, 예정 배부율 이렇게 포맷을 쓰고 하셔야 안 틀려요. 요 포맷을 쓰시고 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요거 한 몇 번 쓰시면 암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 배부율 얼마예요? 여기 있네요. 예상액은 300만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10,000시간이니까 예정 배부율은 얼마다? 나누면 300만원을요, 10,000시간도 나누면은 300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실제 노무 시간 얼마다? 11,500. 자, 그래서 문제 봤더니 25만원 과대 배부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5만원 정상 개별 원가가 더 크다. 그럼 이제 요거 계산되죠? 얼마예요? 요거 곱하면은 345만원. 그럼 25만원이 더 크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320만원. 그러면 실제 배부율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는요, 실제 제조 원가 발생액, 요 실제 개별 원가 발생액 320만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실제 배부율도 물어보시면요, 우리는 충분히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공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상공선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죠. 그쵸? 비정상공선. 2번 비정상공선은요, 영업의 비용을 처리한다. 맞네요. 3번 공선분 수량을 산정할 때는 원가 흐름의 가정과 상관없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한다. 잘 모르겠는데 4번 볼게요. 자, 정상공선은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는 회피와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정상공선은요, 회피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공선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자, 3번은요, 이거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0%, 100%.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 완성 수량이 있는데 이거 기초에 완성된 거, 단기에 완성된 거 이렇게 나누고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선 써놨을 것이고요. 기말 이렇게 써놔서 수량을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제가 이거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요게 이렇게 단기 완성 수량을요, 기초의 작업 중이었던 거,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된 거 이렇게 수량을 나누셔야 되거든요. 이게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3번은 요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별표 쳐놨죠? 틀리셔도 돼요. 가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따로 공부하셔도 되는데 그냥 틀리셔도 괜찮아요. 틀리셔도 괜찮다. 답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맞추실 실력이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합격하셨을 겁니다. 자, 답은 3번이에요.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지급한 위약금과 배상금은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전부 다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 12번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시 반드시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아닌 것은 1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 입금은요 반드시 기타사의 유출. 왜냐면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의 송금 불산입. 당연히 이것도 회사에 남는 게 아니니까 기타사 유출하셔야 되고요. 3번 업무 관련성 있는 벌금 및 과태료도 기타사 유출하셔야 되고요. 4번 건설자금 이자. 이건 뭐죠?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쵸? 유보로 처리해서 나중에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서 상각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유보 발생이나 유보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득세법의 주택임대소득은요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별표를 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안 쳤는데, 별표를 치셔도 돼요. 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주 안 나옵니다. 요번에 나왔잖아요. 127에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 한 7, 8에는 안 나올 거예요. 뭐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것도 계속 세법이 개정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요번에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요거 조금 완화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요, 그래서 혜택들이 많은데 제가 일단 한번 볼게요. 2번 보시면요, 총수익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요 분류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분류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는요 총수익 금액의 60%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 임대주택 등록 여부, 미등록 여부에 따라서 또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 기출문제를 여러 번 과거부터 푸셨던 분들은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근데 과거부터 푸시지 않았고 최근 것부터 푸셨던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해서 계산하고요. 자, 1번 보시면요, 제가 이거 심화반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주택임대소득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삼성클럽에 가입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세주택 이상 보증금 3억 이상.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쵸? 국가주택의 경우에는요, 국가주택은요 한 주택도 과세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요,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1억이 아니라 얼마? 3억. 그래서 보다 삼성클럽에 가입해야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셨으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부가지세법상 세금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입자가 거래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제한 또는 용역의 공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된다. 2번 예정 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7월 20일까지 예정 부과기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쭉 읽어볼게요. 3번 대가 수령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 공고시기가 도래한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4번 모든 간이가세자는 부가세의 납세 의무 중 일부만 부담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답은 몇 번이에요? 좀 쉽네요. 간이가세자는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부가지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는 무엇인가? 좀 쉽네요. 그쵸? 1번 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도서 구입비 안 되고요. 2번 출퇴근시 사용하는 법인명의 2500cc 초과니까, 그쵸? 안 되겠죠. 그쵸? 2000cc 초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000cc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3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그쵸? 목적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얘도 토지의 구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4번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격리, 부세, 사문, 요풍비도 요거는 됩니다. 자, 직원 명의라고 하더라도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닌 경우에는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기입니다. 문제 1번. 세명전기로부터 전기 원재료 매입 시 발생한 외상매입금 전액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할 때요, 외상매입금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잔액을 조회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계좌별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요, 5천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외상매입금 없애주시고요, 얘를 당좌수표로 발행했으니까, 내가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당사는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 상위로부터 에어컨을 외상으로 구입하고요, 설치비용은 3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전선생님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자, 54 불공에 면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는 여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현금으로 33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220만원 지급했으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 없겠습니다. 비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리스의 운영기술 계약이 만료돼서 리스 자산을 인수하고 아래에 전자 계산서 발급받았네요. 그쵸? 인수대금은 1,700만원이고 리스 보증금은 계정 과목 기타 보증금을 쓰래요. 2천만원에 충당이를 했으며,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내가 이거 리스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2천만원 넣어놓은 게 있는데, 자, 나중에 리스가 만료돼서 이 자산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인수하려고 했는데 인수한 금액이 1,700만원이래요. 그러면 나는 2천만원에서 1,700만원만큼만 부담하면 되니까 나머지 300만원은 나의 통장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쵸? 이해 가시나요? 내가 먼저 낸 게 보증금 2천만원 냈는데 살려고 봤더니 1,700만 달래요. 그러면 300은요, 차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시면요, 자, 전자계산서니까 53 면세. 아까 2번은요, 면세 사업에 사용한 거기 때문에 불공의 면세를 체크하시는 거였고요. 차이점이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차례차례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보증금 2천만원이 없어지면서 내가 받았어야 될 돈이었으니까 기타 보증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2천만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1,700만원 는 거죠? 늘면서 차액 30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당사가 지분을 소유한 세무사랑이 중간 배당을 했는데요, 배당금 1,200만원을 결의한 날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대요. 원저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배당 받은 거니까요, 일단은 현금이 1,200 들어왔죠? 대변은 뭐예요? 내가 배당 받은 거니까 배당금으로 인한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부가지세입니다. 저 1번에다가 제가 별표 쳐놨는데 왜 별표 쳐놨냐면요, 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가 아주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그런데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공부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117회 이후로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패스하셔도 괜찮고요. 요거는 공부해도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가 있고요. 요거랑 비슷한 게 중고자동차 매입하는 거 있거든요. 그 똑같은 미제 매입 세액 공제랑 비슷한 것들인데, 만약에 나오면 중고자동차 매입 세액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마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 거다. 왜냐면 중고자동차 매입세 그거 내려면요, 내 업종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해야 되거든요. 업 자체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도요, 업종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중고자동차는 웬만하면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팁은요,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요, 요거 그냥 패스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저는 기출풀이는 해야 되니까 문제풀이는 해보겠습니다. 자, 2기 확정 신고기간의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인데요, 요거는 일종의 위제 매입세 공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 재활용 폐자원도 마찬가지로 영수증만 되는 거죠. 그쵸? 세무에서 발급된 거는 증빙이 확인이 돼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가 없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 있는 거는 제끼면 됩니다. 대상에서 제외는 되는데요. 제가 쭉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거 어려워요. 자, 해볼게요. 자, 재활용 패자는요, 재활용 패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이에요. 그래서 중고자동차는요, 10분의 110이거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재활용 패자는 103분의 3이다. 근데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자, 80%예요. 재활용 패자원 관련 부가세 과세 표준의 80%인데요. 얘는 영수증만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령분 재활용 패자원 매입가액을 빼줘야 됩니다. 어렵죠? 우리가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는데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입력할 때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무시하기로 한다. 재활용 패자세 공제를 받기 위한 공급자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2024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은 1억 3,500만 원이다. 2기 예정신고 기간에 관련 매출액 및 매입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것만 고려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입가 입력할 때 그리고 세금계산 수령분 입력할 때 잘 고려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부가지세에 보시면은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 공제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들어가신 다음에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위에 거 두 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10월부터 12월이고. 자, 여기에 김정민. 네, 그 다음에 거래 구분이 영수증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패자원, 그 다음에 증빙은요. 자, 품명은 증빙이네요. 죄송합니다. 폐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량은 1개고요. 2천만원. 네, 공제율은 요거 위에 거 3분의 103 하시면 됩니다. 밑에 거는요, 중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1번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반영되시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일자는요, 2024년 10월 10일. 그 다음에 이수진. 자, 마찬가지 영수증이고, 기타 패자원이고요. 폐유이고요. 하나에 3천만원. 자, 그 다음에 얘는요, 2024년 11월 10일.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보세요. 자, 매출액 똑같이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요, 1억 3,500. 예정신고 없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세금에서 발급된 거, 요거 두 개 합계 중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거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트럭은 고정자산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유만 되는 거니까 여기 제가 파란색 칠한 6천만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은요, 5천만원이죠? 요거 두 개 합계해서 5천만원. 그러면 자동으로 산식이 위에서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저장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자료를 이용해서 2024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말로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7월 20일에 아트문구 있고요.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있고요. 법인카드 결제 있고 세금계산서 수취분 법인카드 있다. 자, 일단은 보시면요. 자, 개인 신용카드 된다 안 된다? 접대비가 아니면 된다. 주 2에 보시면요.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국민카드 있는데 요거는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주 3의 법인카드는 용도 보시고 일단은 된다는 거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봤더니 7월 20일 거는 사무용품 구입이니까 되고요. 8월 10일 봤더니 업무용 수용자 엔지니어 교환인데 업무용 수용업자는 11인승으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 다음에 8월 31일 보시면요. 자, 이거 8월 30일 보시면
하나식당 같은 경우는요, 영업부서 직원 회식 비용인데, 간이가세자인데 세금위에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이니까 법인카드 결제 당연히 되겠죠. 자, 그다음 9월 10일 봤더니, 안한점자라고 돼 있는데, 자, 제가 세금계산서랑 법인카드랑 싸면 누가 이긴다 그랬죠? 세금계산서가 이깁니다. 그래서, 자,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부터 수령 명세서 가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자신고인데요. 크게 어렵지 않죠. 부가세 예정신고 작성해서 마감하신 다음에 전자신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결산전표 입력입니다. 1번. 다음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이다. 아까 이론에서 한번 했죠. 단기매매 증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자, 그래서 공정가치로 기말에 평가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7월 6일날 주식 100주를 취득했는데 10월 30일날 주식 55주를 처분했으니까 장부가액 얼마다? 45주가 남았고요. 취득가액 만원에 해서 45만원이 남아있는데, 자, 12월 30일날 주당 공정가치는 12,000원이니까 평가는요, 어떻게 해요? 45주에 12,000원 곱해서 54만원.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9만원 늘어났죠? 9만원만큼 단기매매 증권 늘려주시고요. 평가이익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당사는 1월 1일 제조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2천만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 시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대요. 해당 기계장치는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한다. 자, 국고보조금 들어간 거 어떻게 하죠? 첫 번째로 전부 다 상각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 국고보조금만큼 상각비를 없앤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내용연수 5년이니까 상각하신 다음에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국고보조금만큼 없애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분계는 하시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기말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를 근거로 결산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품에는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수탁자에게 보낸 후 판매되지 않은 적성품 1,200만원이 제외되어 있다. 1,200만원을요 어디에 늘린다? 제품에 늘리시면 되겠죠? 제품 완성된 거를 수탁자에게 보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제품은 2,50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고자산 재고금액 입력하는 것보다 자동결산. 그래서 어디서 입력해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전표 입력하신 다음에, 아니 전표 입력이 아니라 재고금액 입력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에 주어진 자료만을 참고해서 법인세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과세표준은요 35,540만원인데 법인세율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법인세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문제에 보시면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법인세 납부세액에다가 계산하신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방소득세도 10%를 가산해서 총 금액 요거 두 개 합계한 금액을요 우리가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봤더니 선납세금한 게 있네. 그러면 선납세금한 것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 요게 총 납부할 건데요. 선납세금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한다고요? 빼서 요거 두 개의 차액만큼 실제로 납부하는 것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요 금액 자체 요거는 뭐다? 이게 법인세 비용이다. 법인세 등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볼게요. 자, 법인세 비용으로 5,227만 8,600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선납세금 한 거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는 뭐다? 미지급 세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원천 징수입니다. 1번 다음 자료 입력 이용해서 인정용역 사업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자 등록 및 사업소득자료 입력 메뉴를 작성하시오. 다 귀속월은 2024년 10월이며 지급 연원일은 2024년 11월 5일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보시면요 4점짜리죠. 4점. 그래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문제 있는 요거예요. 인정용역 사업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보기 중에서는 문제 어떻게 냈겠어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섞여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인적용역 사업소득 요거 뭐예요? 일정한 조건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뭐냐? 첫 번째로 위료 보건 요금을 제공할 경우, 두 번째로 뭐냐면요. 인적 물적 시적 없이 고용된 관계없이 혼자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요 여기 쭉 보시면요. 다 강사예요. 강윤료, 그쵸?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일시적이고 울바적인 거 요거 뭐예요?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이에요. 그쵸? 기타 소득이라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됩니다. 왜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라고 돼 있잖아요.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안 되고요. 요거 두 개가 사업소득인데 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 수율 얼마죠? 해볼까요? 자 위료보건이랑 일정한 인적용역 방금 말씀드렸던 거 3%. 근데 지방소득세 포함 시 3.3%. 그래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자 차인 지급액 보시면요. 차인 지급액은요. 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공제 후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요. 공제 전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 전. 이렇게. 자 그리고 거주자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제 전인 거, 공제 전인 금액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포인트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요. 사업소득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두 번째는요. 차인 지급액이니까 공제 전 금액을 계산하셔서 이거를 우리가 사업소득자 등록하시고요. 사업소득 자료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인 배경이 조금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2번 다음은 영업부 상용직 근로자 김혜리 과장의 중도 퇴사네요. 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김혜리 과장의 8월 귀속 급여 자료 입력이랑 그 다음에 퇴직수로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혜리 과장의 8월 급여 및 공제 항목이 쭉 있고요. 기타 사항 봤더니 당세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5일이며 퇴직한 달에 소득세 등은 정산 후에 금액을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리 과장은 4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만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부녀족 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만으로 퇴직 정산을 한다. 수당공제 등록 입력 시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를 부로 입력하고 미반영된 수당은 새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가운전 보전금과 출산 보육수당은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금 봤더니요. 퇴직금 지급액은 1,300만원이며 퇴직금 지급일은 2024년 9월 15일로 1,000만원은 퇴직연금 계좌를 지급했대요. 자, 퇴직연금 계좌를 지급하면 뭐냐면요. 이거 뭐죠? 우리가 연금소득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심화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실기 입력한데 단순히 입력하면 되지만 심화분들은 이거 뭐였죠? 연금 계좌를 입금하면요. 과세 이연돼서 이연퇴직 소득 그래서 세제 혜택이 있다. 그쵸? 연금 계좌를 인출하게 되면 조건에 만족해서 연금 계좌를 인출하게 되면은 세제 효과가 있다. 자, 나머지는 현금을 지급했대요. 퇴직 소득의 귀속 시기는 8월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연금 계좌 취급자는 미래투자증권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나온 거니까 자주 나오지 않는 주제에 나온 것들은 제가 가급적이면은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원전징수의 급여자 입력. 잠시만요. 좀 걸립니다. 제가 여기 좀 느려가지고. 자, 기속연원이 8월 기속이고요. 지급이 다음 달 15일이네요. 자, 김혜리 퇴사자인데요. 기본급이 340, 상여가 80, 자가운전 부조금이 20만원 있었고 출산 보육수당이 있었죠. 자, 수당후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 자,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하셔서 일단은 출산 보육수당 20만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직책 월차 그리고 식대 야간근로수당은 미사용하시면 되겠죠.
다시 자 월차 식대부 월차부 식대부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냐면 야간 근로수당. 자 이렇게 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요거 중도태자자 반영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자 반영하시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153,000원, 건강보험이 128,930원, 장기요양이 16690, 고용보험이 33600. 됐죠? 자, 급여자료 입력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퇴직소득 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자, 지금 연월이 9월이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김혜리 네 퇴직자죠. 자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퇴직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정보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사원 등록에서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과세퇴직급여가 총 1,300만원인데 자 이 중에서 연금계좌 지급 요거 취급자 미래투자증권 208-8106-731 291-132-726377 그쵸? 네 그 다음에 입금일이 2024년 9월 15일 그리고 계좌 입금액이요 1,000만원 요거 1,000만원 1,000만원만 넣어주시면은 여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바뀔 거예요.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끝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퇴직소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원전지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홈세스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자, 퇴직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다? 전월 미환급세액 10,000원 있으니까 요것만 유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이렇게 원전기수까지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세입니다. 1번 다음 자료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죠? 그쵸? 세법상 장부랑 회계상 장부 그래서 장부 마감된 재고 금액을 각각 구분하신 다음에 그 구분된 재고 금액을 입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다? 자, 우리가 2024년 거 풀고 있는데요. 2024년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날 신고하는 거는 적법한 신고. 그리고 요거는요. 적법하지 않은 신고니까 얘는 뭐다? 임의신고를 풀어야 된다. 임의신고. 마우스가 잘 안되네요. 임의신고. 그쵸?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임의변경 시에는요.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상의 당초신고일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유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2024년 9월 15일이니까 오케이. 그러나 이미 변경입니다. 왜 이미 변경이냐면 보세요. 자, 제품 A 평가 방법을요. 선입선출부로 신고했으면요. 제품 A의 신고한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요.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죠?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도 이미 변경한 이미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요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재료 C는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 변경이다. 그쵸? 그래서, 맥스, 이미 변경일 때는 어떻게 한다? 맥스 신고 방법 한 거랑,
선입선출법 FIFO는 선입선출이거든요. 선입선출법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이 안 오시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하는 거는요, 회사 장부 마감 금액이고요. 빨간색으로 하는 거는 세법 마감 금액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쭉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제품 A는요, 신고 방법이 선입선출비인데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신고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요, 요걸로 마감한 거예요. 장부상 평가로.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이미 변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신고한 방법. 요거 보시면은 맥스 신고 방법 FIFO 선입선출법 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제공품 B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총평균법 1,500원. 자, 그리고 총평균법 1,500원이니까 제품 B는 평가할 게 없다. 똑같으니까. 자, 원재료 C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 변경인데, 자, 후입선출법인데, 보시면은 장부상 2,300원. 그런데, 자, 원재료 C는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인데, 자, 보시면은 총평균법 1,000원 돼 있죠?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따로 우리가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화면이 잠시만요. 화면이 안 바뀌네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항상 법인세는요. 회사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쵸? 변경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볼게요. 제품 및 상품은요, 보니까, 네. 2016년 1월 15일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지금 이렇게 날짜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요, 2024년 제품은요, 9월 15일 날 했네요. 신고 방법은요, 선입선출법. 그런데 평가 방법은요, 총평균법으로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원재료는 2016년 1월 5일. 그쵸? 신고 방법이 총평균법.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요, 후입선출법. 자, 그 다음에 제공품. 여기 두 번째 거 볼게요. 제공품도요, 2016년 1월 5일. 신고 방법은요, 총평균법인데 얘도 총평균법.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똑같은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가방 넣어볼 거예요. 보시면, 자, 제품 얼마냐면요, 수량이 2만 개. 자, 회사는요, 요거 3,000원 넣으시면 돼요. 단가. 자, 세법은요, 2,200. 자, 그 다음에 제공품. 마찬가지로 2만 개의 단가가 1,500원에 얘는 1,500원. 자, 그 다음에 원재료 25,000개인데 2,300원. 세법상으로 1,000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거 화면이 좀 작은데요. 네. 자, 요거 있거든요. 무신고 이미 변경 시에는요. 요거 선입선출법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품이랑 원재료가 이미 변경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선입선출법 단가를 따로 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는 2,200원. 그 다음에 여기는요, 1,100원.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요 조정 금액 있죠? 요 금액들이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금액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정 등록 누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함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각각 하시면 돼요. 각각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어도 각각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접 입력 누르신 다음에요. 자, 마이너스니까 송금 산입하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그리고 얘는, 자, 위에 게 제품이네요. 그죠? 제품 A. 얼마냐면은 1,600.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원재료 C. 얘는요,
3천만 원이네요. 유보 발생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서가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요거 입력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처럼 회사 계산 장부가, 그 다음에 세법상 신고 방법에 따른 장부가 넣으시고 임의 변경일 때만 추가적으로 선입선출부를 넣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액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조금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유의하시고요. 임의 변경일 때 원래 날짜 쓰라고 되어 있었죠? 요거. 그래서 자, 9월 15일 얘는 신고일 자체를 적법하기 때문에 9월 15일 쓰시는 거고요. 얘는 임의 변경이니까 기존 거 2016년 1월 5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단기보험료 내역이다.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쉽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쭉쭉쭉 넣으시면 되는데요. 보험기간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봤더니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의뢰 기초잔액은요. 324,165원으로 단기 기초금액이다. 해당 금액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험기간은요.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5월 26일, 그러니까 2024년에 비용을 처리됐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한다? 단기 비용이므로 송금 산입해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2번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성급비용 명세서 가셔가지고요. 네, 해볼까요? 자, 계정이 전부 다 보험료네요. 그쵸? 성급 보험료, 거래 내용은 공장 화재보험. 자, 그 다음에 2024년 2월 16일부터 2025년 2월 16일 지급액이 137만 4천원인데 장부상으로 11만원을 계상했대요. 자, 그래서 1374인데 회사가 얼마 계상했냐면요, 11만원.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성급보험료, 자동차 보험 2024년 5월 27일부터 2025년 5월 26일이었나요? 27일 798420. 그 다음에 보증서 보험, 서울보증보험 10월 11일부터 2027년 10월 10일 78040. 네, 이 금액이 되게 작긴 하네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조정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각각 하셔야 돼요. 각각 건별로 하시면 되겠고요. 유의할 게 보다 요거. 그래서 2번 까먹지 않고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2번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금 부사님 요거부터 해볼게요. 성급비용 공장 화재 보험 얼마냐면요, 얘가 자 65961.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 320676. 그 다음에 보증서 보험 72195. 그 다음에 요거 2번에 있는 거, 요거 정기라고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정기 성급비용 자동차 보험. 네, 그래서 얼마냐면요, 324165원. 얘는 유보 감소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기계자치를 고정자산 등록
기에서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랑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봤더니 고정자산 당사는 인건 및 절감 및 시스템 자동화 구축을 위해서 기계장치를 취득했고요.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자, 정기말 현재 자본과 전기급 조정명세 봤더니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넘어온 게 있네요. 요만큼 책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 봤더니 기계장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거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계장치에 대한 지출액, 자본조 지출의 성격 1,473만 5천 원이 있는데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아, 이거 즉시상각 미제네요. 그쵸? 자본조 지출을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네요.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내용 요소는 5년이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신고하지 않은 것. 신고하지 않으면 뭐다? 정률법이다. 기말 재고 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자산 등록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자, 기계장치가 206번이거든요. 여기에 201번이네요. 과자 분류기. 취득년월이 2023년 11월 11일. 상납 방법은 정률법. 자, 정률법일 때, 정예법일 때 어떻게 입력하는지 구분 잘 하시는 거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기초가액이 얼마냐면요. 3억. 상각 누계액이요. 2255. 225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자본적 지출의 지시상각분 요거 얼마냐면요. 14735. 그 다음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 여기 있네요. 11275. 내용연수가 얼마냐면요. 5년. 그쵸? 그 다음에 자, 회사 계상액이 얼마냐면요.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가 1억 3,530만 원이네요. 요거를 사용자 수준 누르셔서 135300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경비는요. 봤더니 따로 말이 없나요? 보겠습니다. 제조라고 돼 있네요. 여기 그쵸? 자, 제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등록은 다 끝난 것이고요. 이제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자, 정률법에서요. 요거 불러오기 하시면 이렇게 불러봐집니다. 그래서 요 금액 그대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할 겁니다. 뭐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세무조정을 등록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가서 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끝나는, 그러니까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서 끝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풀이의 통일성을 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세무조정 해볼게요. 그래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얼마냐면요. 13174,540 유보 발생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요거는 그냥 조회하는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불러오게 하시면은 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자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부금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 나오죠. 기부금 조정 명세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로 그쵸, 어떤 게 특별 기부금인지 일반 기부금인지 비지정 기부금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비지정 기부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여기서 조정하는 거 잘 확인해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세무사 이월교수금 잔액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단기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적용 및 기부처 입력은 무시하고 단기 기부금이 아닌 경우 기부금 명세에 입력하지 않는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단기 기부금이 아닌 경우에는요. 그죠? 어음 같은 거 있으면요. 기부금은 뭐다? 현금주의다. 그래서 어음, 기부금 같은 거 있으면요. 잘 구분하셔서 세무조정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1월 10일. 국립대학병원이니까 얘는 특례기부금. 그 다음에 5월 9일. 향후의 회비인데 대표이사가 속한 지역 향후의 기부금이니까 얘는 뭐다? 비지정. 자, 그 다음에 요 비지정은요 50만원이니까 송금물산입 상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입금산입 송금물산입에 50만원 추가. 그쵸? 자, 9월 20일 봤더니 100만원 태풍으로 인한 거니까요 얘도 특례기부금. 자, 12월 5일 봤더니요 종교장치 어음 기부금인데 만기일이 있어서요 일반 기부금이긴 한데 만기일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송금물산입 어음 기부금 하시고요. 어떻게 한다? 여기에 300을 더해서 소득 조정 금액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 요게 기부금 모든 문제의 포맷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2월 결손금이 언제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발생했으니까 얘는 인정이 되겠죠? 자,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반영하기 후라고 돼 있으면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좀 어려워요. 기부금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꼼꼼히 잘 체크하셔야 돼요. 다행히도 여기는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요,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이거 가지고 장난칠 때 있어요.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차감소득 내역은 다 아래와 같다. 단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니까 세무상 2월 결손금 잔액 요거 100%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얘도 같이 세무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0일부터 해볼게요. 특례기부금이고요. 국립대학병원의 연구비. 네. 그래서 이거 무시하라고 돼 있으니까 기부처 빼고요. 800만원. 그 다음에 자, 그 밖에 기부금이죠. 그래서 5월 9일 대표이사 향후의 회비 50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특례기부금 9월 20일 100만원. 자, 그리고 요거 10월 5일은요 아예 해당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그쵸? 요걸 어떻게 해요? 자, 수정을 누르셔가지고 2억 5천. 입금산입 얼마다? 3,350만원. 송금산입 1,800. 그래서 소득금액이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가 기부금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2월 결손금인데요. 자, 이거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2,000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주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2월 기부금이 아까 자,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한도 초과액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요. 2월 결손금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세무조정을 해야 되죠. 일단은 최소한 요거 2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거에서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요것도 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2개만 기부금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등록 누르셔서요. 자, 대표이사 향후의 회비 50만원. 얘는 대표이사니까요. 상여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 종교단체 어음 기부금 얼마냐면요 300만원. 얘는 2025년 1월 달에 했으니까요 2025년에 비용이 될 거니까 유보 발생. 그래서 얘는 2025년에 유보 감수로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해보겠습니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에 주어진 자료만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및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하다. 입력하는 순서. 자, 그래서 순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나시나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풀이했죠? 법인세 요거부터 하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3번 이렇게 입력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순서를 해볼 거고요. 자, 포인트만 한번 쭉 집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일 때는요. 중요한 게 뭐다? 연구인력개발비. 그러니까 최저한세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연구인력개발비만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봤더니 통합고용증대세 공제도 있어요.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인력개발비 통합고용증대세 공제는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서 그 문제 내신 분이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친절하게 적어주신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분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할 때 유의할 것보다 가산세 같은 것들은요 분납을 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납 요건은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 금액, 2천만 원 초과이면요 50% 범위 내에서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소득세, 법인세 동일하다고 제가 심화반 가능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소득세 분납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세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천천히 내가 차분하게 잘 넣으시면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셔서 단기 수익이 6억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금산입이요 2억 3,300. 그 다음에 송금산입이 500만원, 기부간도 초과액이 2천만원, 그 다음에 밑에 800만원. 자,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거 먼저 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는요 이따가 나오는 거 하면 되고요. 가산세가 85만원인가요? 자, 그 다음에 중감예납세액이 210만원, 원천납부세액이요 38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장하시고 최저한세 가볼게요. 자, 여기서 불러오기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입력한 게 이렇게 쭉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죠. 그래서 세액공제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최저한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한세 대상이기 때문에 넣어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조정돼서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볼까요? 보시면은 자 조정 후 세액이 요거 보시네요. 요걸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요? 여기요. 여기. 그래서 얼마냐면요 8,200. 네.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쭉 나오는데 분납세액 봤더니요 2천만원 초과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절반. 그래서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었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요거 가지고 2천만원 초과하니까 50%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50%가 얼마냐면요 1,735만원인가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요것도 이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조금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자, 중소기업일 때 R&D는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아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요, 아니니까 중소기업 요거만 잘 체크하셔서 R&D 있는지만 확인하셔서 구분 잘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17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